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으로 해당 기기에 연동된 클라우드 저장 장치까지 수색하는 거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전자정보까지 압수하려면 영장에 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외 주요 사건 소식들을 이후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휴대전화에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것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거든요. 우선은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고 그다음에 뭐 PC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에 이제 저장 공간이 휴대폰이나 PC 좀 부족하니까 이것을 온라인 공간에 온라인 서버에 저장을 시켜놓고 필요할 때마다 휴대폰과 PC가 연동이 되어서 그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인데 네.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은 경찰에서 어떤 이제 피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그 범죄 혐의는 이제 사기였거든요. 네. 그럼 사기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두 개인데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피해자를 속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사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떤 편취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사를 위해서 뭐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피의자의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던 건데 이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뭔가 이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이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어떤 그런 불법 촬영물 같은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 촬영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휴대전화 압수영장의 집행을 통해서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있었던 불법 촬영물도 같이 그냥 압수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기소가 돼서 이 불법 촬영물이 정말로 이제 유죄가 인정될 만한 그런 촬영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피의자에 대한 이런 불법 촬영물까지도 다 기소가 되어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피의자, 이제 피의자는 수사를 이제 재판받으면 피고인이잖아요. 네. 피고인 측에서 항소도 하고 대법원의 상고까지도 했는데 그때 이제 상고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아니 우리 휴대폰을 압수하기로 했으면 휴대폰에 있는 정보까지만 압수해야지 왜 그것과 연동된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까지도 압수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수사하고 재판을 하면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느냐. 네. 이것은 불법 압수이고 이러한 불법적으로 취득된 그러한 정보에 기반한 어떤 재판도 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1심, 2심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휴대전화 압수영장 가지고 연동된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까지 압수하는 게 허용되는 것이다라는 게 1심과 2심의 판단이었던 것이고 네. 대법원은 아니다.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가지고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 갈린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1, 2심에서는 이게 불법 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판단이 엇갈린 거잖아요. 네. 대법원에서는 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형사 재판에 어떤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있어요. 위수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불법 말 그대로 이거예요.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사기관이 그러한 법을 지켜라. 결국은 적법 절차의 이제 원리인데 네. 이러한 적법 절차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 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의 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이의 제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두 가지를 보통 주장해요. 이 이제 우리 피고인에 대한 어떤 유죄 인정의 근거로 쓰이는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주장도 많이 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는데 어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증거의 신빙성 탄핵을 위한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네. 제일 효과적인 건 사실은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죄의 증거가 없어져 버리면 그 증거로 인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서 불법 촬영물이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어떤 그러한 불법 촬영이 있었고 그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것이 맞으면 이제 처벌받는 거거든요. 아청법 같은 걸로 이제 강하게 처벌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불법 촬영물이라는 증거가 없어지면 예. 그럼 불법 촬영을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어떤 촬영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그 불법 촬영물을 기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한 것이라고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재판에 쓰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성적 그 수치심을 유발할 촬영물이 재판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 부분은 무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휴대전화 압수영장 가지고 클라우드까지 압수하는 것은 이것은 압수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압수의 그 대상이거든요. 예. 압수의 대상, 장소 이런 것은 특정을 해서 압수를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스튜디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스튜디오 안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옆에 대기실은 압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본 거죠, 대법원은. 네.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가지고 클라우드를 압수를 하면 이것은 압수영장의 효력을 벗어난 압수 집행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클라우드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네.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를 내렸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그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되는데 예. 그 범위를 넘어서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라고 대법원은 본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1, 2심에서는 촬영물이 불법한데 적법한 증거다 이렇게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지금 선고한 상태잖아요. 근데 네.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이 유무죄인지는 판단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증거를 활용했는지 그 증거에 그 클라우드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어떤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파기환송을 이거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2심 재판으로 넘어가서 2심 재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것인데 그 재판에서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그 증거는 이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고 그거를 뺀 나머지 증거만 가지고 재판을 하게 돼서 만약에 이 클라우드에서 확보된 증거 이외의 나머지 증거만 가지고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어떤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또다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고 예. 만약에 그 클라우드에 있는 증거를 다 이제 부인을 하고 증거를 뺀 후에 남은 증거를 보니까 유죄 인정의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컴퓨터 내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설정을 한 건데 그 외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설정을 안 했는데 한 거는 위법하다라고 대법원 첫 판례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 다른 그럼 사건, 이런 비슷한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까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하겠죠. 이제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다가 무언가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있으면은 당연히 그냥 여기까지는 압수해도 된다라고 봤었던 것인데 네. 이제 대법원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영장은 별도의 영장을 청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 그 청구를 할 때 휴대전화 그리고 그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이제 청구할 때 네. 그렇게 보다 클라우드까지도 포함해서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담당했던 군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게 됐고요. 이에 반발을 해서 지금 행정 소송을 낸 상태잖아요. 근데 재판부는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 내용도 먼저 짚어볼 텐데 왜 징계를 받게 됐고 또 어떤 내용의 징계였는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고 이해람 중사 이제 사망 사건은 사실은 다루기가 참 힘든 것이 그 어떤 성범죄의 피해자가 이제 성범죄와 관련돼서 결국은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조직의 어떤 이제 조직의 그런 경찰단, 군 사법기관인데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거든요. 그 상사한테 보고도 하고 본인이 피해 받았다. 그다음에 신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보고를 받은 상사는 무마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받은 군사경찰대랑 그다음에 군검찰에서는 사건을 약간 뭉갰어요. 제대로 네. 수사를 빨리빨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감 때문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지금 특검까지도 진행 중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담당 군 검사. 네. 왜냐하면 군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성범죄 혐의가 짙다라고 해서 송치를 받는 게 바로 군 검사거든요. 그러면 군 검사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를 해서 어떤 수사 절차상에 무언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유죄 혐의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기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군 검사가 휴가를 가야 돼서 네. 조사를 연기했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연기된 이후에 이제 극단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어서 이해람 중사의 사망에 이 군 검사의 책임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검찰 쪽에서는 이 군 검사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는데 그 징계가 바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정직 3개월 처분의 그 이유는 뭐 직무 태만, 그다음에 무단 이탈 이런 것들로 했는데 문제는 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군 검사가 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예. 본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취소 소송에서 이제 판결이 나온 거죠. 이것은 그렇게 과도한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군 검사는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정직 징계는 과도하지 않다. 그러면서 소송을 낸 건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뭐랄까요? 처분이 정당하다 이렇게 봤다 네.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지금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검에서도 고 이해람 중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난 6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 수사 기간이 보니까 지금 8월 15일까지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30일 정도 연장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9월쯤에는 결론이 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같은 비슷한 사건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라는 그런 거는 너무 쉬운 처방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사고를 친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을 하면 과연 그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지 항상 문제 생기면 당사자를 엄하게 처벌하자고 이렇게 여론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사자들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좀 센 처벌을 받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처벌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로 그냥 끝나고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변경에서 또 비슷한 사건 또 발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처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근데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들 손에만 맡겨주면 안 되고요. 외부에서의 어떤 그러한 통제, 그다음에 어떤 정보의 공개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요. 요즘에 식당 등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라고 하죠. 노쇼 피해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김밥 40주를 예약한 뒤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밥 40주를 주문을 하고 안 나타난 거예요. 예. 이거 뭐 한 줄에 4,000원씩 해보면 한 16만 원 돈 되는데 40줄을 아마 그 식당에서는 이제 만들어서 손님이 오면은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 이제 예고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걸 우리가 노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노쇼의 피해는 결국은 그런 소상공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쇼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뭐 택시 예약이나 아니면은 뭐 고급 호텔이나 이런 데는 보면 오히려 노쇼를 하는 경우에 그 소비자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택시 예약 같은 거 했다가 다른 택시가 잡혀서 바로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막 결제가 뭐 10% 정도 된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한쪽에서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런 그런 소상공인이 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손님이 갑자기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민법상 채무불이행이거든요. 조금 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김밥 40주를 예약한 후에 노쇼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구매자, 그러니까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한 건데 16만 원이니까 어떻게 뭐 식당에서 소송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경찰에 신고하자니 너무 자잘한 사건 같고 이래서 계속 넘어가는 건데 이런 게 노쇼로 인한 어떤 손해액이 한 해에 4조 5천억 정도 된다고 추산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개별적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도 이거를 합쳐보면은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남성에게 피해를 본 가게가 또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제 이 남성을 상습 노쇼범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건데 사실 예약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 그러니까 예약의 강제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처벌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만약에 이게 16만 원이 아니라 1억 6천이라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갑자기 나타나지 않은 어떤 손님 때문에 우리 가게가 1억 6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 그러면 이거는 소송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 손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판매자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 정도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판매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만 만약에 컸다라고 하면은 그 민법상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법상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요. 뭐냐면은 단순히 내가 약속을 했다가 어떠한 여러 가지 피치 못한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노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예약을 할 그 당시에 이미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 손님 같은 경우도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강동구 일대 음식점들을 7년째 같은 번호로 쓰면서 전화하고 노쇼하고 전화하고 예. 노쇼하고 이랬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습적인 어떤 행각을 했다면 이것은 고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충분히 성립될 여지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음식점주가 고소를 하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 정도 사건이라고 하면 업무방해죄로는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요즘에 노쇼에 이어서 먹튀 논란도 급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제 시스템을 악용을 해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건 사기죄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기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방을 속여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손님이 무언가를 편취하지는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김밥 40주를 예약을 해놓고 이런 경우는 사기가 될 수 있겠죠. 김밥 40주를 가져가면서 내가 지금 갑자기 카드가 결제가 안 되니 집에 가서 뭐 계좌이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좌이체를 안 해주면 그런 건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밥 40줄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편취한 것이니까.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나타났으니까 사실은 손님이 뭐 어떤 편취한 건 없어서 사기죄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 이제 민법상 그 채무불이행 책임, 다시 말해서 김밥 40줄 상당의 돈을 물어내게끔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예. 문제는 물어내게 하려면 결국은 뭐 변호사 선임을 하면은 변호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권리를 찾는 데 대한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지나가고 이러는 피해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그 요즘은 다 배달 앱 같은 걸 하니까 네. 그런 배달 앱 같은 거에서 노쇼에 따른 페널티로서 뭐 판매 금액의 뭐 5%라든지 10%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고의성이 보이는 경우는 그런 노쇼 그 거래 금액 16만 원 상당을 전액 결제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노쇼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요즘에 노쇼나 먹튀 관련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러한 노쇼를 하는 그 당사자들의 문제가 있겠죠. 네. 그냥 양심이 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양심 없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양심 없게 행동했을 때 책임을 지게끔 제도가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양심 없는 사람은 우리가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예. 제도를 통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의식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노쇼 피해 구제 절차 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사건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